안녕하십니까 매부리TV 시청자 여러분, 매일경제신문사 손동우 기자입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진짜 한 1년 반 만에 인터뷰더라고요. 따져보니까 부동산 쪽에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필명 삼토시님이시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빅데이터 갖고 이제 부동산 시장을 많이 예측하시고 또 분석하셔가지고 워낙 유명하신 분인데 저희 인사부터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바로 편하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삼토시님 인터뷰 첫 질문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배경 설명부터 드릴게요. 2020년 말에 이제 집값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버블이 좀 끼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줄기차게 이제 2023년 전후로 해서 이제 집값 고점으로 이제 본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도 그 의견을 유지 중이신지 좀 23년을 집값 서울 부동산 기준으로 중장기 고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변곡점이 고점이 다소 당겨졌다는 입장이고요. 첫 번째로는 서울에서 가장 세대수가 많은 20개 단지 전용 면적 84평방미터의 평균 실거래가 추이를 좀 분기별로 봤는데 그 20개 단지 중 16개 단지의 올해 2분기 평균 실거래가가 작년 2분기와 3분기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상승폭을 반납한 실거래가가 올해 2분기에 등록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변곡점이 좀 제 예상보다 다소 빨리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변곡점이 빨리 온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은 일단 첫 번째는 제가 2021년에 급등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좀 9년부터 사실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그 이유는 뭐 수요 공급 유동성이 모두 상방 압력을 가리킨 해가 21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21년이 좀 상당히 큰 폭을 오르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또 코로나 이슈가 생기면서 좀 더 많은 유동성이 풀리면서 21년이 제 예상보다도 더 큰 폭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21년 폭등 수준이 서울 부동산 기준으로는 2006년 이래 최대 폭등이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변곡점을 좀 더 땡긴 하나의 요인이 됐고, 두 번째는 금리도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고 22년 돼서 이렇게 빨리 오를 거라는 건 뭐 19년, 20년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제 집값이 더 크게 빨리 오른 점 그리고 금리가 빨리 오른 점 때문에 제가 좀 눈여겨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전고점이 2008년 2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오른. 2008년 2분기 그 구체 숫자가 좀 기억하시나요? 얼마나? 2008년 2분기에 그 168 정도 주택구입부담. 이게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서울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 중위 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 소득의 41%를 내는 수준이 전고점이었거든요. 그 2008년 2분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집값도 많이 오르고 금리도 많이 올라서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소득의 약 57%를 57%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수준까지 됐거든요. 역대 전고점을 굉장히 많이 초월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표가 매매가와 그런 펀더멘털이 많이 좀 괴리가 생겨서 많이 오버슈팅된 상황이다. 따라서 그런 매매가 급등 금리 인상 때문에 좀 제가 생각하는 시기보다 좀 빨리 왔다. 변곡점 또는 고점이 좀 빨리 온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어질 질문일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약간 이제 버블이 좀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최근에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삼토시님은 지금 버블 정도를 아까 뭐 간단하게 서울 얘기하시긴 하셨지만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상태로 보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제가 버블 수준을 판단하는 지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주택구입 부담 지수가 있고 하나는 전세가율입니다. 네. 주택구입 부담 지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최대치를 이미 갱신했고 이제 소득의 그 어느 때보다 소득이 많은 부분을 원리금 상환 수준에 사용하는 수준까지 돼버렸고, 또 하나가 이제 전세가율인데 전세가율은 아직도 서울 기준 55%로 그렇게 낮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다만 그런 측면 때문에 지금 서울이 이제 약간 높은 전세가율에 기댄 그 갭 투자에 좀 기대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특히 작년에 서울 아파트 갭 투자 비율이 40% 약간 넘었습니다. 네. 예년에 25%였거든요. 전세가가 높아서 매매가가 지탱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전세가율이 좀 하락하는 시기가 본격적인 그 하락장의 개막을 알린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전세가율이 언제 무너지냐 이게 좀 이따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좀 하락에 대한 좀 트리거. 방향을 확실히 잡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좀 다르게 얘기해서 서울 수도권 말고 지방도 사실은 2020년 이후로 많이 올라가지고 버블 얘기 많이 나왔는데 지방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지역별로? 지금 제가 광역시별로 좀 알아봤는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이 떨어질 때는 광역시들이 급등을 했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서울은 많이 올랐던 반면에 그 전에
광역시는 덜 올라서 이제 그 갭 메우기가 있었는데 이번 상승장 때는 2020년 이후에는 광역시들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역시 주택구입 부담 지수와 광역시별 전 고점을 알아봤더니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주택구입 부담 지수 전 고점을 상회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옛날 했던 역대 최고점보다 올라가 있는 상태가 그보다 올랐고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거의 1.5배 전 고점 대비 1.5배가 오른 상태고 네. 울산만이 이제 전고점이 아직 미달했지만 전고점 대비 99% 수준이었거든요. 거의 도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광역시들도 현재는 고평가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좀 한 가지 좀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전고점 얘기를 하시는데 2008년 9년도보다는 지금이 역대급으로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그렇게 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떨어지려면 좀 돈으로 유동성이 흡수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2008, 9년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시중에 돈이 풀린 것 대비 집값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걸 또 저도 알아봤거든요. 네. 통화량 중에 네. 통화량 중에 가계부문 통화량의 증가폭과 네. 그 다음에 전국 아파트 중위 가격 매매가 추이를 봤거든요. 네. 2017년까지는 그 가계부문 통화량 증가폭과 그 전국 중위 아파트 매매가 추이가 비슷하게 올라가다가 네. 2018년에 약간 이제 매매가가 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번 싹 다주택자 양도세 네. 중과하면서 매물이 줄어들면서 집값이 좀 더 통화량보다 오버슈팅하다가 다시 2019년 되니까 다시 두 지표가 거의 붙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2020년 하반기부터 다시 이제 통화량보다 매매가가 훨씬 많이 오르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즉 돈이 풀린 규모에 비해서 집값이 더 올랐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과잉 유동성도 맞지만 그 과잉 유동성에 비해서도 더 넘어가 집값이 있다. 더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고평가는 통화량과 비교해도 고평가 상황은 좀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되게 좀 좀 답변하기 어려우신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락폭을 고려하진 뭐 정확히 예측하지는 힘들더라도 아까 얘기하시는 그 통화량과 요거의 그 오버슈팅으로 봤을 때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로 오버슈팅이 지금 돼 있다고 보시는지. 주택 구입 부담 지수로 봤을 때는 서울 같은 경우는 전고점 대비 뭐 한 30% 정도 오버슈팅이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가계부문 통화량 대비해서도 같은 추이로 움직였다면 약 30% 정도 오버슈팅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30% 빠질 거라는 얘기는 아니고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세가율이 버텨지고 55%거든요. 네. 전세가가 좀 버텨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급락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과거 어느 때보다 상당히 좀 오버슈팅된 부분은 존재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 전셋값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셋값이 틀릴 거라고 하셨는데 8월 전세 대란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얘기 많이 많았는데 그건 이제 없는 걸로 지금 거의 굳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전셋값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아파트 착공 물량 제가 봤거든요. 네. 수도권이라면 결국은 서울, 인천, 경기도 합친 물량이라고 보는데 아파트 착공 물량을 봤더니 2017년에 약 18만 4천 호, 2018년에 약 17만 9천 호, 그러다가 2019년에 21만 9천 호까지 오르고요. 2020년도 마찬가지로 21만 9천 호였는데 2021년에는 23만 6천 호로 계속 착공 물량이 늘고 있습니다. 이 착공 물량이 나중에 뭐 2, 3년 뒤에 입주 물량으로 나타난다고 봤을 때는 전세 대란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전세값은 다소 하향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착공 물량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서울이 전세값이 서울이 입주 물량보다 수도권 입주 물량과 음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깊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서울이 입주 물량이 많이 적다 하더라도 수도권 입주 물량이 많다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서 네네, 대체제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도권 착공 물량,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서울의 전세가 전망에 굉장히 중요한 그 지표가 되는데 그 아파트 착공 물량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전세값도 계속 당분간 하향 안정화될 추세가 가능성이 높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하향 안정화 얘기하셨지만 하락 쪽으로 또 약간 더 분위기를 더 좀 보시는 것 같은 뉘앙스인데 맞나요? 하락 가능성이 높은 게 첫 번째가 이제 그 예전에 그 2015년부터 동탄 이신도시가 입주할 때 네. 동탄이 입주가 서울에 뭔 상관이 있겠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실제 지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동탄 이신도시가 계속 입주를 하면서 화성시가 2017년 1분기부터 입주 물량 못 견디고 전세값이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화성시 바로 위에 경부고속도로 타고 올라가면 수원시가 네. 그 다음 분기인 2017년 2분기에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 위에 있는 용인시가 2017년 3분기에 차례대로 네네. 그리고 그 반년 뒤 2018년 1분기에 성남시와 서울시가 정점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2분 상반기에 전셋값이 빠진 거는 그 입주 물량이 서울이 많지 않았거든요. 동탄이 여파가 계속 파도 타듯이 계속 올라가서 서울에 영향을 미쳤다고 왔을 때 수도권 입주 물량은 서울 전셋값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이 수도권 착공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서울 전셋값은 좀 아까 말씀드린 하향 안정화 또는 하락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그 있다고. 수도권 착공 물량에는 3기 신도시 물량이 좀 빠져 있는 거죠? 착공은 아직 3기 신도시 안 했기 안 했으니까. 때문에 예. 그 3기 신도시까지 가세를 하면 더더욱 전셋값 더 하방 압력이 네. 강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문제는 그럼 이 2023년 아니면 지금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집값 조정기가 그렇다면 한 어느 정도까지 갈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예측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거에 그 서울 부동산의 중장기 하락장을 초래한 전셋가율이 네. 그 2009년 1월 기준으로 38%였어요. 네, 40% 정도 되는 거죠. 네, 40% 약간 밑도는 수준에서 네. 서울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55%거든요. 네. 따라서 이렇게 뭐 집값이 조정장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데는 좀 전세가가 버텨주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제한적이지만 네. 그 과거랑 다른 점은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활성화가 네.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장기 하락장으로 전환시킬 전세가율 저점은 과거 40% 보다 높을 언더보다는 다소 높을 네. 가능성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약 50% 약간 밑도는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이제 과거 전세자금 대출이 없었을 때의 전세가율 최고점이 64%였거든요. 네. 최고점이 64%인데 전세자금 대출이 활성화된 이후에 전세가율 최고점이 2016년 6월에 75%였습니다. 한 10% 고점이 10% 올랐기 때문에 네. 네, 전세자금 대출 활성화 때문에 저점도 10% 올랐다고 그냥 좀 가정을 해본다면 약간 전세가율이 50% 약간 정도. 언더면 네. 본격적으로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봤는데 지금 55%이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 아니고요. 네. 다만 이 전세가를 확실히 떨어뜨릴 트리거가 되는 게 원래는 2023년 8월에 이제 둔촌 주공이랑 반포레미안 네. 홈밸리가 함께 입주하면 약 15,000호 정도였거든요. 기억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2008년 7월부터 9월까지 엘스 리센츠 파크리오 18,000호가 3개월에 걸쳐서 나눠서 입주를 시작했을 때 그때 엄청난 전세가의 충격이 있던 걸 기억하는 분도 계실 텐데 이번에 원래 2023년 8월에는 15,000호가 한꺼번에 입주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전세가율을 또 큰 충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제 둔촌 주공이 밀렸죠. 좀 밀렸죠. 네. 근데 그 다음 트리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3기 신도시 입주라고 생각이 되고요. 3기 신도시 입주가 26, 7년부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보상이 진척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네. 올해 4월 기준으로 인천 계양은 토지 보상이 완료가 되었고 네. 하남 교산 93%, 과천 70몇 프로, 부천 대장 68%, 남양주 왕석 58%. 이게 작년 1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1년 전에 제가 뭐 되게 안 좋다고 썼던 기억이 있는데. 맞습니다. 하남 네. 교산과 인천 계양은 한 5, 60%대였는데 지금 완료 93%고 나머지는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네, 60, 70%인데 왜냐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 광교, 위례 사례를 보면 토지보상되고 5년 뒤쯤부터 입주를 시작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3기 신도시도 26, 7년부터 입주를 시작할 수 있고 26, 7년부터 입주를 개시하고 또 하나 관가해서 안 될 것이 서울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래 작년에 서울 아파트 인허가가 54,000호였습니다. 그러니까 54,000호가 얼마나 큰 물량이냐면 과거 2017년 이래로 최근 20여 년 동안 최대 인허가를 했거든요. 2017년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려면 관리처분 인가 신청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피하게 해주겠다 해서 그때 많은 아파트 단지 속도를 올려서 그랬던 거고 역대급으로 인허가가 작년에 됐기 때문에 그게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는 해가 26, 7년 정도 됩니다. 3기 신도시 입주 개시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현재 상황이 계속되면 26, 7년에 좀 입주 물량이 서울과 3기 신도시가 동시에 입주 물량이 늘면서 좀 경착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그때 좀 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경착륙이 한번 오고 이렇게 좀 풀리려면은 보통 저번 그 하락기 조정기 때 보면 2009년 10년부터 시작해서 한 5년 갔잖아요. 네. 그게 이번에 그때도 그만 5년 정도 간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사실 뭐 하락상이 무조건 5년 이어진다는 뭐 그런 법칙은 없지만 지금이 어느 정도 고점이라고 봤을 때 23, 4년, 5년은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세가율 때문에 네. 큰 폭의 하락은 없고 조정장이 예상되지만 그 부분에 하락기로 포함시키냐 마냐의 문제지만 26, 7년에는 좀 경착륙이 예상되기 때문에 만약 23, 4, 5년이 좀 다소 그렇게 약보합까지 하락기로 본다면 이번에도 한 5년 정도는 매매가가 좀 맥을 못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가장 위험한 지역은 어디라고 보세요? 일단은 과거 뭐 신도시들이 입주했을 때 사례를 보면 신도시 주변 지역이 꽤 큰 타격을 받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위례가 입주했을 때 상승기긴 했으나 판교가 덜 올랐고 똑같이 상승기지만 세종시가 입주했을 때 대전시가 다른 광역시들에 비해 훨씬 덜 올랐던 그런 타격을 받았던 사례를 보면은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3기 신도시 주변이 나중에 좀 위험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주거 수요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좀 이제 하락장 때 또는 금리 인상기 때는 전세가율이 낮은 곳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워렌 버핏이 얘기했듯이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 누가 수영복을 입고 있었는지가 드러난다고 얘기했듯이, 결국은 위기 상황이 오면 사실 어떤 입지가 실제 가치가 있는지가 좀 드러난다고 보여지거든요. 과거 상승장 때는 이제 저금리 효과도 있고 해서 이제 사실은 너도 나도 오른 측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하락기 때 되면 그 입지 진정한 가치가 드러난다고 보고, 전세가율이 낮은 곳은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온 곳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금리 인상기 때는 투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거나 또는 그 투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낮은 곳이 조정기, 금리 인상기 때는 좀 상당히 위험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삼토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그 전세가율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전세가율이 보통 일반적으로 낮은 게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들인데, 네. 그것들이 그러면은 그때 되면은 조정받을 때 더 좀 타격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사실 뭐 특정 아파트를 언급하기 어렵고, 네. 2009년부터 13년까지 서울 집값이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서울 집값의 구축들, 뭐 구축 신축들은 그 4, 5년 동안 15에서 많아 떨어지면 25% 정도 떨어졌거든요. 다만 초기 재건축 아파트들은 거의 40% 40%. 네, 정도 떨어지는 아파트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 재건축 아파트라는 결국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매매가는 높지만 전세가가 낮았던 곳이거든요. 그런 곳들이 하락장 때 유독 많이 떨어졌던 걸 봤을 때, 이번 하락장 때도 초기 재건축 또는 전세가를 낮은 구축 등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규제를 좀 풀어준다고 하는데도 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오히려 이렇게 규제 완화에 대한 효과가 생각보다 반감될 수 있다. 네.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땐 그렇고요. 규제를 풀어줘도 네.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얼어버리면은 예, 이제 심리가 이미 하락장으로 이게 돼버리면 규제 완화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과거 사례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래도 괜찮은 지역, 예를 들어 조정기라도 덜 떨어지거나 아니면 또 조정기도 오르는 지역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어디로 보시는지.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지역 또는 괜찮은 지역은 반대로 말하면 이제 전세가율이 높은 곳이 되겠죠. 입지 경쟁력이 뛰어나서 실수요가 원래 많았던 지역. 사실은 직주 근접이 중요한데, 앞으로도 계속 중요해지는 건 이제 여학생의 그 학력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남학생 대비해서. 네. 뭐 대학 진학률은 이미 여학생이 남학생을 추월해서 그 비율이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소위 말하는 뭐 스카이의 여학생 비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2011년부터는 20대 여성의 고용률이 20대 남성을 추월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게 봤을 때 이제 여성의 학력 또는 사회적 활동이 계속 이제 더 확대가 되면서 결혼을 하게 돼도 이제 공동 육아의 필요성, 중요성이 더 커지기 높죠. 때문에 네. 직주 근접도 원래 좋았지만 과거보다 지금 나중에 미래가 직주 근접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고 봤을 때, 이 직장이 늘어나는 지역의 전세가율 높은 곳은 향후에 상승장 전환 시에 가장 빨리 가장 상승 탄력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반대로 예상됩니다. 못 떨어질 때도 제일 잘 버틴 네, 수 맞습니다. 있고, 실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